썩 나가거라. 이 당장 이 집에 내 방에서 자리는 나가라고! 없다. 어서 20년 만에 집을 찾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건넨 것은 차가운 말 한마디와 먼지 쌓인 낡은 갓 하나였습니다. 축하도 환영도 아닌 삼배천으로 칭칭 감긴 투박한 갓 상자. 20년을 쫓아내고 외면하며 준 마지막 선물이 고작 해진 갓이라니. 아들은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 갓속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땅에 엎드려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낡은 갓 안에 아버지가 목숨 걸고 숨겨온 20년의 피눈물 나는 비밀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갓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두 남자의 기구했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양 도성 북촌 한옥가의 고택 사랑채에는 찬바람이 스며들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홀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견뎌온 이 집의 묵은 한숨처럼 들려왔지요. 사랑채 마루에는 해진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2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젊은 선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답니다. 안채 문틈 너머로 들려오던 거친 기침 소리가 잠시 멎더니 문고리를 잡은 손의 떨림이 창호지를 미세하게 흔드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참의 망설임 끝에 열린 문 사이로 20년 전보다 한 뼘이나 작아져 가랑잎처럼 수척해진 노인이 위태로운 발걸음으로 마루에 나와 앉았지요. 그의 아버지 박진사는 흐릿해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아들의 수척한 얼굴을 외면한 채 떨리는 손마디를 도포 자락 속에 감추려 애를 썼답니다. 박진사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발끝으로 그 갓 상자를 아들 쪽으로 무겁게 밀어냈지요. 갓 상자가 마루 위를 긁으며 젊은이의 무릎 앞에 멈춰서자 집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답니다. 상자의 틈새로는 오래된 갓의 먼지 냄새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세월의 냄새와 알 수 없는 습기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가져가라. 내 형의 무덤에나 바치고 오너라. 20년을 이 집 귀신으로 살았으니 이제 그만 가서 흙이나 한 줌 덮어주란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메말라 있었고 그 끝엔 참아 뱉지 못한 습기 없는 기침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허락된 귀향이었으나 모진 명령 속에 담긴 비정함은 젊은이의 가슴에 얼음 송곳을 박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어찌 이리도 끝까지 모질게 구십니까? 저를 보내주시는 것이 정령 자비입니까? 아니면 죽으러 가라는 조롱입니까? 젊은 선비 박성은 발을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차가운 모서리를 쥐어잡으며 끝내 참아온 오열을 모굴대로 삼켰습니다. 젊은이는 차가운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2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자신의 형과 어머니를 떠올리고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아버님, 이 상자 안에 든 것이 제 20년 세월의 전부입니까? 이 낡은 갓 하나가 제 눈물보다 무겁다 생각하십니까? 젊은이의 떨리는 음성이 공중에서 힘없이 흩어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바람소리와 박진사의 깊은 침묵뿐이었더랍니다. 박진사는 기둥을 꽉 움켜쥐고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를 감추려 넓은 소매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기둥을 잡은 손에 너무 힘을 준 탓에 박진사의 여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박성은 그 떨림을 보지 못한 채 짐을 챙겨 일어섰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었지요. 그의 등은 구불대로 굽어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해 보였으나
아들 앞에서는 끝내 단단한 벽처럼 굴었습니다. 박성이 상자를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박진사는 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며 하마터면 마루로 굴러떨어질 뻔했답니다. 젊은이의 발걸음이 대문 밖으로 멀어질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을 쥐어짜며 헛구역질 같은 신음을 내뱉었지요. 닫히는 대문 소리가 영원한 작별의 예고처럼 무겁게 울려 퍼지자 박진사의 눈에서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깊게 펜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잘 가거라 박성아. 다시는 이 모진 곳을 돌아보지 말고 내 이름으로 된 땅에서 내 숨을 쉬며 살거라. 들리지 않는 혼잣말이 박진사의 입술 끝에서 가늘게 파르르 떨리다 사라졌더랍니다. 대문 밖으로 나선 젊은이는 등 뒤에서 들리는 대문 닫히는 소리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답니다. 정녕 이것이 끝이란 말입니까? 20년 세월의 보상이 이 낡은 갓 하나란 말입니까? 박성은 원망과 서러움이 뒤섞인 호흡을 내뱉으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듯 형의 묘가 있는 산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아버님의 그 떨리던 손마디가 왜 이리 마음에 걸리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은 안개처럼 젊은이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산길로 접어들었답니다. 문지기 김서방은 사랑채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박성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박진사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어찌 그리 모지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속은 문드러지시면서 어찌 겉으로만 가시를 두르십니까? 문지기의 안타까운 외침에도 아버지는 대답 대신 마른 기침만을 쏟아내며 아들이 떠난 대문 쪽으로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지요. 김서방은 박진사의 야윈 등을 쓸어내리며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실이 가득한 안채를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는 박진사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갓을 닦고 또 닦으며 그 속에 자신의 생명줄 같은 문서들을 채워넣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멀어져 갔고 아버지는 마루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아들이 남긴 발자국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나를 미워해야 내가 이 집을 미련 없이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다. 박진사는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흙먼지 묻은 발자국 위로 제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는 통곡을 이어갔지요. 저물어가는 늦가을 햇빛이 텅 빈 사랑채에 길게 드리워지며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을 붉은 빛으로 덮어주고 있었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굽이진 산길 위에서 젊은이의 발끝에 닿는 해진. 집시는 걸음마다 비명을 지르듯 위태롭게 바스라졌습니다. 구멍난 코끝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친 흙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박성은 그 통증보다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20년 전의 불길이 더 뜨겁게 느껴졌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가던 날. 그것은 축복 어린 출사가 아니라 몰락한 가문의 희망을 한 청년의 어깨에 짊어진 처절한 거래였지요. 수척한 젊은이는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며 자신의 화려했던 청춘이 어떻게 유배지의 거친 삶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지독한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영모에 연루되어 끌려가 평생을 옥에서 썩어야 했던 박성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금쪽 같은 전답의 절반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이 돈이면 저 아이의 목숨줄은 건질 수 있겠느냐? 박진사는 권력자들 앞에서 자존심을 팽개친 채 떨리는 손으로 헌금을 치렀고 그렇게 박성은 죽음보다 싫었던 유배지로 향하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박진사가 보여준 행동은 은인이라기엔 너무도 잔인하고
비정한 폭력에 가까웠답니다. 박진사는 아들이 입고 온 눈부신 비단 도포를 보자마자 거칠게 낚아채더니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주저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양반 채통이라는 허울은 이 불길 속에 다 태워버려라. 이제 너는 이 집의 비루한 죄인일 뿐이니 이 무명옷이나 입고 썩어 죽어라. 박성은 자신의 귀한 신분이 시커먼 재가 되어 흩어지는 광경을 보며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오열했지만 박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더랍니다. 젊은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박진사는 뜨거운 아궁이 앞에 앉아 타다 남은 비단 조각을 맨손으로 끄집어냈답니다. 박성아, 미안하다. 내가 양반의 옷을 걸치고 있으면 추적꾼들이 너를 귀신같이 찾아낼 것이니 내 손이 다 타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 옷을 없애야만 했단다. 박진사는 손바닥이 빨갛게 익어 물집이 잡히는 줄도 모르고 그 검게 그을린 조각을 소중히 쥐어보며 혼자 숨죽여 울었지요.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악기의 모습으로 꾸미고 박성의 증오를 기꺼이 받아내어 세상의 눈을 속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마을의 관비 추적꾼들의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하게 들릴 때마다 박진사는 박성에게 오물을 묻힌 누더기를 입히고 깊은 헛간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답니다. 이놈아, 숨소리도 내지 마라. 내 놈 때문에 내 집안이 풍비박산나면 그땐 정녕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추적꾼들의 위협적인 고함이 헛간 문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젊은이는 자신을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박진사를 향한 적개심을 키워갔더랍니다. 박진사는 추적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며 마당의 흙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그들의 가혹한 신문을 견뎌내었습니다. 우리 집엔 그저 천한 하인뿐이니 저기 헛간에 있는 더러운 놈은 보지도 마십시오. 날이 아시는 분들이 저런 오물에 눈을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박진사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은자 꾸러미를 꺼내 그들의 거친 손에 쥐어 넣으며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기는 수모를 묵묵히 삼켜냈지요. 추적꾼들이 침을 뱉으며 대문을 나설 때까지 박진사는 손마디가 하얗게지도록 바닥을 짚은 채 아들이 숨어있는 헛간 쪽으로 차마 눈길도 주지 못했답니다. 추적꾼들이 완전히 사라진 깊은 밤에도 박진사는 헛간 문을 열지 않고 그 문 밖에서 밤새도록 규칙적인 빗자루질 소리만을 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님, 정녕 저를 내어주지 않으실 겁니까? 저를 가두어 두는 것이 아버님의 탐욕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비입니까? 박성은 헛간.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 쓸쓸한 소리가 자신을 감시하는 악마의 소리라 여겨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요. 하지만 그 빗자루 소리는 아들의 불안한 마음을 덮어주려는 박진사의 간절한 기도이자 어둠을 밀어내려는 처절한 자장가였음을 젊은이는 20년이 지나도록 알지 못했답니다. 형이 옥에서 고문을 받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가 전해진 날에도 박진사는 아들에게 밭일을 시키며 가혹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어서 밭이나 갈아라, 박성아. 울음 섞인 땀은 맛있어서 농사가 안 된다. 아버지는 아들의 통곡 소리를 등지고 돌아서서 마당 한 구석에서 밭가는 소리에 맞춰 자신의 가슴을 멍이 들도록 때리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답니다. 박성은 그날 이후 가슴에 커다란 원한의 돌덩이를 얹은 채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신의 이 지옥 같은 삶이 끝날 것이라 믿으며 매일을 버텼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문을 나가는 날 아버님의 무덤에 침을 뱉고 다시는 이쪽을 향해 소변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은 그렇게 한 아버지의 숨은 희생과 다른 한 아들의 지독한 원망으로 켜켜이 쌓여 차가운 갓 상자 속에 응축되어 있었던 것이랍니다. 박진사는 김서방에게 아들의 고향 땅을 되찾기 위해 몇 달 남몰래 보내온 전답 서류를 건네며 내 숨이 다해가니 이제 저 아이를 보낼 준비를 하라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날이 도련님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죄책감을 어찌 감당하라고 끝까지 숨기려 하십니까? 이제라도 모든 것을 말씀하십시오. 문지기의 눈물 어린 간청에도 박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박성희가 나를 미워해야 독립할 수 있다. 그 아이의 슬픔은 내가 무덤까지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단호히 입을 닫았지요. 박진사는 아들이 걷고 있을 산길을 향해 먼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이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더랍니다. 산길을 걷던 박성은 갓상자. 귀퉁이에서 배어나오는 오래된 나무 향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호흡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이리도 미워하시면서 왜 이 상자를 들려보내셨습니까? 고향에 가서도 당신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저주입니까? 젊은이는 차가운 상자를 가슴에 더 깊이 파고들게 하며 20년 전 아궁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진 자신의 붉은 비단 도포를 떠올리고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길 위로 길게 늘어진 젊은이의 그림자는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 곡선을 닮아 있었고 쓸쓸한 바람은 그 모진 사연을 싣고 고향 마을 먼저 달려가고 있었지요. 새벽 안개가 장독대와 우물가를 자욱하게 덮을 때면 박성은 남들이 깨기도 전에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젊은이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물가에는 누군가 미리 길어놓은 듯한 깨끗한 물동이가 항상 정갈하게 놓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 차가운 안개 속에서 은은한 온기를 머금은 듯한 그 물동이를 보며 박성은 고마움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지요. 허리춤에 낡은 호루라기를 매단 김서방은 젊은이가 나타나기 전 미리 물통을 채워두고는 그가 나타나면 멀찍이 떨어져서 길목에 나무 바가지를 놓아두곤 했답니다. 도련님, 물이 유난히 차갑습니다. 이 바가지로 조금씩 더 마시면 가슴 서린 것이 좀 덜할 것입니다. 문지기의 나직하고 투박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박성은 그가 건네는 호의조차 박진사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감시하는 함정이라 여겼습니다. 너도 내 아버지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 이런 가식적인 물 한 바가지로 내 마음을 사려 하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박성은 그가 정성껏 닦아둔 바가지를 거칠게 빼앗아 우물 바닥에 내팽개쳤고 김서방은 아무 말 없이 굴러가는 바가지를 주워 씻으며 그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젊은이가 떠난 뒤 박진사의 방으로 조용히 불려가 굽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는 박진사의 마지막 명령을 무겁게 받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쉰 목소리를 낮추어 김서방에게 신신당부하며 박성희 형의 묘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이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엄히 못 박았지요. 내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더라도 저 아이 앞에서는 그저 모른 척하거라. 그것이 저 아이를 살리는 길이고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망이다. 나리소이는 도저히 도련님의 원망 가득한 눈빛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진실을 조금이라도 흘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서방의 눈물 어린 간청에도 박진사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저 아이가 나를 죽도록 미워해야 이 집을 떠날 때 미련한 점 없이 날아갈 수 있다며 소리 없이 절규했답니다. 박성희 아버지의 빚 때문에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시달리며
마당에서 모진 수모를 당할 때도 김서방은 주인의 지시대로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수척한 젊은이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를 보며 너도 저 노란 알몸에 충실한 사냥개로구나라고 침을 뱉으며 방 안으로 숨어버렸지요. 김서방은 젊은이가 거칠게 닫은 방문을 바라보며 마당의 흙을 맨손으로 파헤치고 박진사가 박성 몰래 은자를 챙겨 빚쟁이들을 달래는 광경을 묵묵히 지켰답니다. 그는 부자 사이에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진실의 무게 때문에 매일 밤 젊은이의 방 앞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소리 없는 사주에 기도를 올렸더랍니다. 호루라기를 쥔 그의 손은 금방이라도 진실을 알리는 소리를 내고 싶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박진사와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박성은 김서방이 주는 따뜻한 미움조차 박진사가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마루 바닥에 사정없이 쏟아버리곤 했지요. 이런 것을 먹여 나를 더 모질게 부려먹으려는 속셈이겠지. 너희 주인의 명령 없이는 물 한 모금도 안 줄 위인들이 아니냐? 젊은이의 날선 독설에 김서방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박진사가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에 끝내 대답을 피하며 비틀어섰답니다. 박진사는 김서방에게 박성의 여비로 쓸 은자 꾸러미를 건네며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도련님이 형님 묘에 도착하기 전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유언처럼 명했습니다. 날이 소인이 죽어서라도 이 은혜를 갚겠사오니 부디 몸조리 잘하십시오. 소인이 도련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김서방은 박진사의 야윈 손을 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으나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이 들을까봐 그의 입을 거친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눈짓했지요. 박진사의 눈에는 이미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오직 박성을 살려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위태로운 생명줄을 모질게 붙잡고 있었답니다. 어느 깊은 밤 박성은 우물가에서 김서방이 박진사를 향해 날이 이제 그만 도련님을 놓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간곡한 외침을 듣고도 저들이 이제 나를 죽여서 없애려 모의를 하는구나라고 오해하며 가슴속에 품은 증오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지요. 그는 충직한 김서방조차 아버지의 공범이라 확신하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은 채 스스로 고립된 지옥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답니다. 박성이 닫아건 마음의 빗장은 박진사가 20년 동안 다가온 희생의 문을 영원히 가로막고 있는 절벽처럼 견고해 보였더랍니다. 김서방은 그의 오해를 알면서도 해명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며 자신의 허리춤에 달린 호루라기를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지기는 젊은이의 원망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가진 비밀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져 마른 침을 삼키며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는 박진사가 박성 몰래 형의 묘역 땅을 새로 사서 묘역을 정비하던 날 그 땅 문서 위에 떨어진 박진사의 핏빛 눈물을 잊을 수 없었지요. 도련님 나중에라도 진실을 알게 되시면 소인의 등이라도 치며 울어주십시오. 나리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못난 놈이 어찌 다 전하겠습니까? 김서방은 아무도 없는 마당을 쓸며 달빛조차 서러운 밤의 정적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답니다. 빗자루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는 마치 그가 가슴으로 우는 소리처럼 들려와 잠들지 못하는 박진사의 방 창호지를 슬프게 흔들었더랍니다. 박진사는 이제 거동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김서방을 시켜 박성의 여정길에 필요한 비상약과 든든한 신발을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박성이는 몸이 차니 이 약초를 꼭 챙겨주게. 그리고 상자 밑에 든 문서들이 젖지 않게 삼배를 아주 단단히 동여야 하네.
박진사는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김서방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들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지만 박성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진 호통을 내뱉었지요. 김서방은 그 극명한 대조를 지켜보며 인간의 사랑이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또 어디까지 숭고해질 수 있는지 온몸으로 절감하며 몸서리쳤답니다. 그는 상자를 묶는 삼배 하나에도 박진사의 간절한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알기에 손등이 쓸리는 줄도 모르고 끈을 당기고 또 당겼더랍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성의 방 한 구석에는 이제는 쓰지 않는 낡고 금이 간 벼루 하나가 먼지만 뽀얗게 앉은 채 버려져 있었답니다. 그 벼루는 수척한 박성이 유일하게 마음을 기대었던 형과의 5년이라는 짧고도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물이었지요. 형은 옥에서 고문당하며 쓰러지던 순간에도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아버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마지막 숨결에 실어보냈습니다. 박성은 형의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이제 깨진 벼루 틈으로 빠져나간 물처럼 허망한 흔적만 남긴 채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남아있음을 느꼈답니다. 형의 병세가 깊어져 옥방 안에 비린 피냄새가 진동하던 어느 날 박진사는 박성을 방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놈아, 형 잡아먹는 살기가 가득한 놈이 어디 안으로 들락거려 당장 나가서 밭이나 갈지 못할까. 박진사의 호통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아들의 심장을 베었으나 정작 문을 잠근 아버지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박성은 형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의 잔인함에 문고리를 잡고 손톱이 깨지도록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답니다. 방 안에서는 형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타는 듯한 지독한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방 안에서 아들이 혹여 형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고 평생의 짐을 안게 될까봐 형이 토해낸 핏물을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내며 제 가슴을 치는 통곡을 입안으로 삼켰습니다. 박진사는 형의 마지막 숨이 박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 방 안에서 독한 산약초를 한 가득 피워 그 연기로 피 냄새를 필사적으로 가렸답니다. 박성은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 생소하고 비린 냄새를 박진사가 형에게 독한 약을 먹여 빨리 죽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며 절규했지요. 아버님, 정녕 당신 아들까지 제물로 삼으려 하십니까? 어찌 이리도 독하고 무서운 분이십니까? 박성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담장을 넘었으나 방 안의 아버지는 형의 식어가는 얼굴을 매만지며 소리 없는 오열로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형이 드디어 숨을 거둔 순간 박진사는 형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박성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너는 편히 가거라고 오열 없이 약조했습니다. 박진사는 형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상복을 입은 박성에게 소금 한 바가지를 얼굴에 뿌리며 재수 없는 놈이니 당장일이나 하라고 모질게 굴었지요. 박성은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아버지를 보며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형님, 어찌 저런 분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세상에 기댈 곳이 단 한 곳도 없사옵니다. 박성은 형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쏘아보는 눈총 아래 그리움조차 죄처럼 숨겨야만 했지요. 박진사는 아들의 원망 가득한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것이 박성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할 마지막 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두 남자 사이를 가로막으며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진심을 공중으로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장례 비용을 마련하고 박성의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기 위해 밤마다 험한 뒷산을 오르며 귀한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박진사는 어두운 산속에서 돌부리에 걸려 발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오직 아들에게 먹일 쌀 한 줌을 생각하며 버텼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박진사의 방에서는 남몰래 약을 바르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으나 박성은 그것이 아버지가 혼자 고기를 구워 먹다 체해서 내는 소리라 치부했지요. 흥? 혼자 무엇을 그리 잘 드셨기에 밤마다 앓는 소리를 내시는지 천벌을 받아 속이 뒤틀리는 모양이구나. 박성은 냉소하며 방문을 굳게 닫았고 박진사는 피 흐르는 제 발을 헝겊으로 칭칭 감으며 아들의 방을 향해 나직한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박성은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박진사가 갈기갈기 찢어버린 형의 마지막 편지 조각들을 발견하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목소리까지 앗아가려 하시다니 정녕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십니다. 박성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사실 그 편지에는 박성의 고향 땅 빚에 대한 형의 간곡한 당부가 적혀 있어 박진사가 박성에게 삭처를 주지 않으려 감춘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저주 섞인 외침을 방문 너머로 들으며 자신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형의 죽음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는 형이 남긴 마지막 문장조차 박성을 보호하는 방패로 쓰기 위해 스스로 문장을 찢는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박진사는 형의 제삿날에도 박성에게 쌀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묽은 죽만을 내밀며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죽은 놈 제사가 무엇이 중요하냐? 산 놈 입에 들어가는 쌀이 아까우니 가서 밭이나 갈아라. 박성은 형의 제사상조차 차리지 못하게 하는 박진사의 비정함에 방고랑에 주저앉아 흙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답니다. 박진사는 아들이 나간 뒤 부엌에서 홀로 형의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아들아, 박성희가 나를 미워해야 살 수 있으니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하고 빌고 또 빌었지요.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은 박성이 돌아오기 전 서둘러 치워졌고 박진사의 눈, 물만이 형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성은 형과의 혼례 첫날 밤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현재의 가혹한 현실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답니다. 동생 우리 아버님은 겉은 딱딱해도 속은 물러서 너를 누구보다 아껴주실 것이다. 그 다정했던 목소리는 이제 환상처럼 멀어졌고 박성의 앞에는 오직 매정한 아버지와 차가운 흙가닥만이 남았지요. 대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온 사내들의 짐승 같은 고함에 장독대의 서리가 하얗게 내렸답니다. 박성의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빚을 받으러 온 고리대 금업자들이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들이닥치자 수척한 젊은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요. 사내들이 거친 손을 뻗어 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찰나 박진사는 벽에 세워둔 몽둥이를 낚아채더니 오히려 제 아들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박성아 당장 방에 들어가서 목숨값이나 벌지 못할까? 아버지의 호통은 사내들의 손길을 가로막는 절박한 절규였으나 매질을 당하는 박성의 눈에는 그저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아버지의 잔혹함만이 가득했답니다. 상복 입은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제 종아리를 감싸 쥐고 박진사가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려먹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 믿으며 장호를 뼈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박진사는 부러진 몽둥이를 손에 쥔 채 제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사내들을 향해 서슬 퍼런 눈을 부라리고 있었지요. 박진사의 거친 숨소리가 창호지를 흔들 때마다
방 안의 아들은 공포와 멸시가 뒤섞인 눈물로 바닥을 적셨답니다. 아버지는 사내들을 마당 끝으로 불러내더니 품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피와 땀이 절여진 은자 꾸러미를 내놓으며 그들의 거친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 몰래 장터에서 온갖 모욕을 견디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은 박성이 빚쟁이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려 각 진사가 제 살을 깎아 만든 방패였지요. 사내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문을 나서자 박 진사는 참았던 거친 기침을 쏟아내며 마당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답니다. 방 안에 갇힌 박성은 문 밖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 노인이 나를 얼마나 더 지독하게 부려먹으려 할까 싶어 온몸을 가늘게 떨었지요. 박 진사의 야윈 어깨가 늦가을 달빛 아래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닫힌 문 안의 아들은 그 애달픈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 진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당의 흙을 움켜쥐고는 박성이 들을까봐 소리 없이 입을 벌려 고통을 삼켜냈답니다. 그는 기어서 부엌으로 들어가 아들이 마실 물동이에 남몰래 몸을 가라앉히는 약초, 가루를 조심스레 타 넣었지요. 독한 놈 나를 미워해라. 그래야 내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을 칼날을 품을 게 아니냐. 박진사의 낮은 읍조림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부엌의 연기 속으로 흩어졌고 박성은 아버지가 건네는 물바가지를 독약이라도 되는 양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김서방은 마당에 남은 핏자국과 부러진 몽둥이 조각을 치우며 두 남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점점 피로 물들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답니다. 박성은 차가운 방바닥에 머리를 기댄 채 언젠가 이 집의 대문을 박차고 나가 박진사의 묘소 앞에서 통쾌하게 웃어주리라 맹세했습니다. 멍든 종아리가 욱신거릴 때마다 박성의 눈에는 눈물 대신 날카로운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고 박진사는 그 불길이 아들을 지켜줄 유일한 온기임을 알기에 더욱 모질게 굴었지요. 밤이 깊어가고 달빛 서러운 그 집에서 한 아버지는 제 몸을 깎아 방패를 만들고 다른 한 아들은 그 방패를 칼날이라 믿으며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었답니다. 박성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형의 과거 급제 교지가 서재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먼지가 앉은 서안 앞에서 텅 비어버린 비단 상자를 붙잡은 박성의 손마디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아버님, 아버님, 제 형님의 교지를 어디로 치우셨습니까? 제 형님이 남기신 마지막 영광 같은 물건이옵니다. 수척한 아들은 박진사의 방으로 단숨에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박진사는 방 한 구석에서 해진 옷을 챙기다 말고 경멸 섞인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매정하게 대꾸했지요. 쓸데없는 종이장 하나 없어졌다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게냐?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어봐야 입에 풀칠이나 하겠느냐? 정녕 아버님께서 가져가신 것이옵니까?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리도 잔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 집 빚 갚는데 보탰으니 그리 알아라. 귀한 양반 물건이라더니 장터에 내놓으니 쌀 몇 가마니 값도 안 나오더구나. 박진사의 가시돋친 말은 형을 잃고 20년을 노비처럼 버틴 박성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말았답니다. 가련한 아들은 형의 영혼이 깃든 유품마저 돈 앞에 팔아치우는 아버지를 향해 천벌을 받을 뿐이라 저주하며 그 자리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렸지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교지도 앗아가고 형님도 앗아가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박성은 텅 빈 비단 상자를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내며 박진사라는 존재를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맹세했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아들이 방에서 곡기를 끊고 죽어가는 동안 남모르게 저자거리 끝에 있는 전당포를 찾아가 거친 기침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이놈의 전당포 주인이 교지를 맡길 테니 박성희의 고향 집터를 되찾아올 문서를 당장 내놓게나 사실. 박진사는 그 교지를 들고 전당포 주인을 찾아가 박성의 고향 집터를 되찾기 위해 제 소중한 옥패와 자존심을 한꺼번에 저당 잡혔답니다. 전당포 주인이 교지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모욕을 줄 때도 박진사는 아들의 이름을 적은 문패를 되찾기 위해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지요. 아버지는 전당포에서 받아온 빛바랜 집문서를 품 안에 소중히 갈무리하며 박성이 장차 돌아갈 곳을 지켰다는 안도감에 젖은 눈을 훔쳤습니다. 김서방이 문서를 절대 박성희가 보게 해서는 안 되네. 그 아이가 내가 자신을 아낀다는 걸 아는 순간 나를 떠날 칼날이 사라질까 두렵구려. 날이 어찌 이리도 처절하게 자신을 깎아내리십니까? 도련님의 원망이 나리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네. 저 아이가 나를 미워해야 독립할 수 있어. 내 죄는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면 그만이네. 박진사는 박성희 20년 뒤에야 열어볼 그갓 상자 밑바닥에 아들 몰래 되찾은 고향집 문서와 신분 회복 서류를 깊숙이 숨겨두었답니다. 수척한 아들은 박진사가 교지를 판 돈으로 혼자 약을 사 먹으러 다닌다 오해하며 김서방이 가져다주는 미움조차 거칠게 밀어냈지요. 박성의 눈에는 박진사를 향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만이 가득했고 박진사는 그 서늘한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밭으로 향했답니다. 사실 박진사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앞이 흐릿하게 보였으나 박성 앞에서는 여전히 눈이 밝은 척 호통을 치며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연기를 했지요. 이놈아 박고랑 하나 제대로 못 메고 어디서 꾀병이냐? 당장 일어나서 일하지 못할까? 박진사의 모진 목소리가 마당을 울릴 때마다 방 안의 박성은 아버지의 장수가 곧 자신의 재앙이라 여기며 이불깃을 물어뜯었답니다. 박진사는 박성의 방문 앞에서 자신의 마른 입술을 깨물며 차마 전하지 못할 고백을 가슴속에 묻고 또 묻었지요. 조금만 더 버텨라 박성아.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 날이 멀지 않았단다. 마을 전체가 지독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바닥만큼이나 인심이 흉흉하게 변해가던 그해 가을의 초입이었답니다. 박성은 타들어가는 들판을 보며 자신의 운명 또한 저 마른 풀잎처럼 바스러질 것이라 예감하며 깊은 한숨으로 텅 빈 속을 채우고 있었답니다. 박진사는 곳간에 자물쇠를 더욱 굳게 채우며 박성에게는 매일같이 물만 가득한 묽은 죽 한 그릇만을 내주었답니다. 아들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듯 보였으나 박진사는 오히려 이 시국에 산 목구멍에 들어가는 쌀이 아까우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며 모질게 밥그릇을 내밀었지요. 박성은 박진사가 자신의 식량만을 따로 챙겨두고 아들인 자신을 굶겨 죽이려 한다고 믿으며 차가운 죽 사발을 노려보며 증오의 칼날을 세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박성은 박진사의 방문 틈으로 풍겨나오는 미세한 고기 냄새와 비릿한 내음을 맡고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자신에게는 맹물뿐인 죽을 주면서 뒤에서는 홀로 고기를 구워 기력을 보충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속에는 박진사를 향한 살이에 가까운 원망이 치밀어 올랐지요. 그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박진사의 탐욕을 꾸짖고 싶었으나 매질의 기억이 발목을 잡아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낄 뿐이었답니다.
사실 박진사는 굶주림의 기력이 쇠의 얼굴빛이 제빛으로 변해가는 박성을 살리기 위해 방 안에서 제 허벅지 살점을 베어내어 약초와 함께 다리고 있었답니다. 박진사는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신음 한 번 내지 못한 채 오직 아들의 빈속을 채울 마지막 생명줄을 끓여내고 있었지요. 노인의 야윈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들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제 육신을 깎아 사발을 채워 나갔답니다. 고기 냄새를 감추기 위해 박진사는 산에서 구해온 독한 향의 산약초를 화로에 가득 피워 박성의 의심을 교묘하게 피했답니다. 비린 피 냄새와 독한 한약재 냄새가 뒤섞여 방안을 가득 채웠으나 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아들은 그저 박진사가 자신의 탐욕을 숨기려 부리는 고약한 수작이라 여기며 비웃었지요. 박진사는 혹여 냄새가 밖으로 셀까봐 땀범벅이 된 얼굴로 누더기를 문틈에 끼워 넣으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이건 지독하게 쓴 약이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내 놈이 죽으면 이 집 일은 누가 다 하겠느냐?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내밀었고 그 밑바닥에는 아버지의 피와 살이 정성껏 다져져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박성은 그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독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주저했지만 살고 싶다는 본능에 그 비린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지요. 박진사는 사발을 비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살아다오. 제발 살아남아 다오라고 울부짖으며 얼굴을 돌렸답니다. 사발을 비운 박성은 신기하게도 가슴속에 미약한 온기가 돌고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이를 박진사가 베푼 숭고한 헌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사발을 건넨 박진사는 아들이 나간 뒤 마루 기둥을 붙잡고 피가 배어나오는 허벅지를 칭칭 감싸며 억눌린 신음과 함께 식은 땀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박진사의 생명력은 아들에게 옮겨간 듯 급격히 쇠약해졌고 그의 눈가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김서방은 문 밖에서 그 비린 냄새와 독한 약초향의 정체를 단박에 깨닫고는 대성통곡하려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우물가로 달려가 찬물을 끼얹었답니다. 그는 박진사의 허벅지가 이미 만신창이가 된 것을 보았기에 박성이 박진사의 방을 향해 욕설을 내뱉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마당 흙을 쥐어뜯었지요. 김서방은 이 기막힌 희생을 박성에게 알리고 싶어 입술을 깨물었지만 박진사와 맺은 엄한 약조가 그의 혀를 쇠사슬처럼 묶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박진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평소보다 더 모진 호통으로 박성을 밭으로 내몰았답니다. 박진사의 안색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아들 앞에서는 끝내 강하고 독한 아버지의 가면을 고쳤으며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고 있었지요. 박성은 박진사의 수척해진 모습조차 욕심 때문에 기운이 빠진 것이라 비아냥거리며 태양이 내리쬐는 밭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흉년의 끝자락에서 박성은 살아남아 다시금 산길을 오르고 있었으나 박진사의 육신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산바람에 실려온 쓴 약초 향기는 박성의 코끝을 스치며 20년 전 박진사의 방에서 흘러나오던 그 비린 슬픔의 정체를 이제야 어렴풋이 예고하고 있었지요. 그가 안고 있는 상자 속의 낡은 갓은 그날의 살점보다 더 무거운 사랑의 무게로 박성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성의 고향 마을 입구에 들어선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작초만 무성할 것이라 믿었던 폐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은 듯 정갈한 모습이었지요. 박성은 자신의 기억 속에 박제된 무너진 담장과 깨진 기와 대신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깨끗한 길목을 보며 환상이라도 보는 듯 멍하니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수척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기대가 뒤섞여 요동쳤고 그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 자국씩 내디며 옛집의 대문을 향해 나아갔더랍니다.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 단정했던 고향집 대문은 오히려 윤인하게 닫혀 있었고 그 매끄러운 나무 결은 박성의 수척한 얼굴을 거울처럼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들여다본 마당은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었으며 장독대 위에는 옹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노여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했지요. 형님 정령 살아 돌아오신 것입니까? 어찌 이 집이 제가 떠나던 날보다 더 정갈하고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단 말입니까? 가련한 젊은이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당 한복판에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답니다. 마을 이장은 박성을 발견하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달려나와 그의 박진사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인편을 보내 집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전했지요. 노인은 박진사가 보내온 서신과 빚을 갚아 나간 기록이 낱낱이 적힌 장부를 박성희 앞에 내밀며 그 모진 양반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자네 아버님이 매달 쌀과 은자를 보내며 이 집을 돌보라 신신당부했네. 박성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둥 하나, 기와 한 장도 어긋나지 않게 하라며 머리를 조아리곤 했지. 수척한 젊은이는 이장이 전하는 말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으나 장부 속에 선명하게 찍힌 박진사의 도장 자국들은 거짓 없는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더랍니다. 그 모진 양반이 자네를 이토록 아끼더니 어찌 이제야 왔나? 자네가 서러워하던 그 매질 소리가 실은 이 집 기둥을 다시 세우는 망치 소리였음을 왜 몰랐는가? 이웃 노파도 곁에 다가와 박성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박진사가 남모르게 형의 제삿날마다 제사상을 차리게 했다는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답니다. 자네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양반은 여기서 밤새 곡을 하며 대신 사죄를 빌었어. 아들 앞에서는 독한 놈 소리를 들어도 여기서만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네. 박성은 자신이 박진사를 저주하며 밤새도록 원망의 칼을 갈던 그 순간에도 박진사는 이 먼 고향 땅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대문 너머 비둥에 선명하게 걸린 박성의 이름이 정갈하게 새겨진 새 문패는 박진사가 20년 동안 바친 세월과 희생이 응축된 가장 눈부신 장표와도 같았답니다. 박진사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문패의 글씨를 몇 번이나 쓰다듬었을지 그 매끄러운 나무면에 배어있는 박성이라는 이름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것이 정녕 제 이름입니까? 아버님께서 20년 동안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이 낡은 몸뚱이 하나 놓을 자리가 아니라 제 잃어버린 자존심이었습니까? 상복 입은 젊은이는 문패 위에 손을 올리고 그 이름을 만지며 차가운 나무에서 배어나오는 박진사의 뜨거운 체온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답니다. 수척한 아들은 자신이 박진사를 향해 독서를 내뱉고 침을 뱉던 그 참담한 순간에도 박진사는 묵묵히 이 집에 석가래를 대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저를 부려먹으려 살려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살점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할 때도 저는 아버님을 괴물이라 불렀사옵니다. 박성은 마당에 흙을 쥐어뜯으며 지난날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고 박진사가
보냈을 20년의 고독한 사투가 환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아버지가 왜 박성에게 고향집이 폐허가 되었으니 돌아갈 생각 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 지독한 위장의 정체가 비로소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지요. 이웃 사람들은 박성을 안방으로 안내하며 그곳에 쌓인 쌀가마들과 정갈하게 정돈된 이불들이 모두 박진사가 최근까지 보낸 마지막 유산이라 말했답니다. 쌀가마 귀퉁이에는 박성희의 집이라는 투박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나는 박진사의 서툰 먹글씨가 적혀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지요. 이 글씨를 쓰기 위해 아버님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몇 번이나 붓을 쥐었다 놓으셨을까? 이 쌀 하나하나가 아버님의 허벅지 살점이었음을 왜 이제야 알았단 말입니까? 가련한 아들은 안방 바닥에 얼굴을 묻고 박진사의 낡은 옷자락에서 나던 그 쌉싸름한 약초 향기가 이 방 안 가득 배어 있음을 느끼며 오열했답니다. 박성은 비로소 무릎 위에 놓여있던 갓 상자를 내려다보며 박진사가 건넨 그 차가운 갓 상자 아래에 숨겨진 진짜 무게를 감당하려 애를 썼지요. 상자를 칭칭 동인 삼배는 박진사가 박성의 인생을 지켜내려 묶었던 쇠사슬과도 같았고 그것을 푸는 박성의 손가락은 죄책감으로 인해 마비된 듯 떨렸답니다. 아버님, 이 상자를 열기가 두렵사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제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아버님의 거대한 사랑일까봐 제 심장이 먼저 터질 것만 같습니다. 젊은이는 삼배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며 자신이 박진사의 가슴에 박았던 그 수많은 못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더랍니다. 텅 빈 안방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박성은 마침내 갓상자의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낡은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앉은 낡은 갓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박성은 그 밑바닥에 깔린 종이 뭉치가 무엇인지 이미 가슴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으로 쓰러져 박진사의 이름을 소리 없이 부르고 또 불렀답니다. 방을 가득 채운 저녁 노을은 마치 박진사가 박성을 위해 흘린 피처럼 붉게 물들어 돌아온 아들의 수척한 어깨를 무겁게 감싸 안고 있었지요. 안방의 정적 속에 놓인 갓 상자의 무게는 마치 박성의 20년 세월이 통째로 굳어버린 듯 묵직하고도 무거웠답니다. 수척한 아들은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상자를 칭칭 동인 삼배를 겨우 풀어냈으며 매듭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지요. 대문을 나설 때 박진사가 억지로 들려보냈던 그 투박한 나무 상자는 이제 박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진실의 문턱이 되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답니다. 상복 입은 그는 차마 뚜껑을 열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기대했던 보아도 고운 비단도 아닌 먼지가 앉아 낡아빠진 투박한 갓 하나뿐이었지요. 박성은 이 오랜 세월 동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갓을 보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조롱하려 했던 박진사의 비정함을 떠올리며 허탈함을 삼켰답니다. 하지만 먼지 낀 갓을 걷어내던 가련한 아들의 손끝에 딱딱한 갓 챙과는 다른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촉감이 닿았을 때 그의 심장은 멎을 듯 요동쳤습니다. 상자 바닥에 정갈하게 깔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박성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신분 회복 문서와 사라졌던 고향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집문서였더랍니다. 종이 뭉치 사이에서는 박진사가 탐욕으로 팔아넘겼다 믿었던 형의 유품 그 과거 급제 교지가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채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박성은 교지를 집어들고는 그것이 전당포 주인의 손때가 아니라 박 진사가 매일 밤 눈물로 닦아내어 윤이 나는 것임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지요. 문서들 밑바닥에는 피와 약초 냄새가 젖은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으며 그 위에는 시력을 잃어가는 박진사가 손가락 끝에 감각으로 꾹꾹 눌러 쓴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답니다. 내 아들아 잘 살아라. 그래야 내가 저승에서 내 아비를 볼 낯이 있지 않겠느냐? 빛바랜 쪽지 속에 담긴 박진사의 투박한 고백은 박성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으며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마셨던 그 쓴 죽이 박진사의 살점이었음을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수척한 아들은 상자 속 낡아빠진 갓 하나를 집어들고는 마치 그것이 박진사의 부서진 심장이라도 되는 양 머리 위에 올려보았답니다. 천지가 부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박성은 먼지 낀 갓을 눈물과 함께 머리에 쓰며 아버님의 희생을 제 몸속에 영원히 각인시키려는 듯 처절한 오열을 쏟아냈지요. 갓의 거친 질감은 박진사가 20년 동안 홀로 견뎌온 모진 세월의 질감과 닮아 있어 박성의 목덜미를 칼날처럼 아프게 긁어내렸답니다. 아버님, 이 낡은 갓이 정녕 아버님의 눈물이었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아끼라 부르며 저주할 때 아버님은 제 집에서 석가래를 대고 계셨단 말입니까? 안방 바닥을 뒹굴며 통곡하던 가련한 아들은 박진사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지, 왜 스스로를 미움의 감옥에 가두었는지 그 숭고한 위장을 이제야 이해했지요. 박진사가 박성에게 준 것은 단순히 살 길이 아니라 남은 생을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자유와 기반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랑이었답니다. 박성은 박진사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상자를 채웠을 그 고독한 밤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더랍니다. 박성은 상자 속에 든 신분 회복 문서가 박진사가 20년 동안 제 수명을 갉아먹으며 바꾼 면죄부임을 알기에 그 종이를 가슴에 대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20년 전 아궁이에서 타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비단 도포가 왜 이 상자 속에 고이 수선되어 들어있는지 그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맺힌 박진사의 핏방울을 보았지요. 박성은 교지를 머리에 이고는 박진사가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려 자신의 평판을 시궁창에 버렸던 그 지독한 헌신의 보답이라도 하듯 안방문을 박차고 일어섰답니다. 노을이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으나 박성의 마음속에는 박진사를 향한 뜨거운 참회와 사랑의 불꽃이 이정표가 되어 앞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낡은 갓 상자를 다시 품에 안고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박진사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빌기 위해 칠흑 같은 밤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산길을 내달리는 박성의 발바닥이 돌부리에 차여 피가 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으나 그는 자신이 박진사에게 주었던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뇌었답니다. 아버님,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부를 기회를 단 한 번만이라도 주십시오. 박성의 절박한 외침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한양이 있는 북쪽으로 향했으나 밤하늘에 뜬 금빛 달은 비극적인 진실을 예고하듯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었지요. 박성이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뼈저린 고요함과 마당을 가득 채운 서늘한 정적뿐이었답니다. 20년 동안 호통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이 이토록 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상복 입은 그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옥죄어 왔으며
대문 틈으로 스며든 노을빛은 마치 박진사가 마지막으로 흘린 핏물처럼 마당을 붉게 적시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안채를 향해 위태로운 발걸음을 내디었으나 발끝에 닿는 흙바닥의 감촉은 이미 생명의 온기가 사라진 듯 차갑게만 느껴졌답니다. 김서방은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부러진 빗자루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고 있었으며 그의 흐느낌은 텅 빈 집의 담장을 넘어 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는 주인을 잃은 마당을 더는 쓸어낼 힘조차 없는지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었으며 박성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자마자 고개를 들어 짓무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답니다. 김서방의 흐릿한 눈망울에는 도련님을 향한 원망 대신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참담한 슬픔만이 가득 고여 있었으며 그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차마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박진사는 박성이 고향에 갈 때 입히려고 밤새 깊던 그 붉은 비단 도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아 있었답니다. 등잔불이 다 타버린 방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수의를 입은 듯 정갈하게 누운 그의 모습은 20년 세월 중 가장 평온해 보였지요. 박성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생 증오했던 원수가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어미를 잃은 듯한 극심한 상실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답니다. 굳어버린 박진사의 오른손 검지에는 박성에게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을 증명하듯 마지막 바늘 한 쌈이 꼭 쥐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수만 번의 바늘 구멍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박성은 박진사의 거칠고 딱딱한 손을 부여잡고 자신의 뜨거운 체온으로라도 그 굳은 손가락을 녹여주고 싶어 가슴에 끌어안으며 비로소 아버님이라는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답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진 박진사의 손마디는 아들의 통곡에도 응답이 없었으나 굽은 손끝은 여전히 아들이 입을 비단옷을 놓지 않으려는 듯 굳건하게 도포 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오열하는 박성에게 다가와 박진사는 도련님이 대문을 나서는 발소리를 끝까지 확인하고서야 이제 내 소임을 다했다며 숨을 거두셨다는 처절한 진실을 전했지요. 나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련님이 뒤를 돌아볼까봐 숨을 참으셨고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형님 곁으로 떠나셨다는 김서방의 증언은 박성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답니다. 박성은 자신이 대문을 나서며 던졌던 모진 말들이 박진사의 마지막 숨결에 꽂힌 비수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뒤늦은 후회로 자책했습니다. 김서방은 박진사와 맺었던 침묵의 약조를 털어놓으며 박성이 미련 없이 떠나게 하려 스스로 악귀가 되었던 박진사의 피눈물 섞인 세월을 하나하나 증언했답니다. 박진사는 박성이 자신을 증오해야만 세상 밖으로 나갈 칼날이 생길 것이라 믿으셨고 그 증오를 양분 삼아 아들의 미래를 일구셨다는 고백에 박성은 바닥에 머리를 짚으며 절규했지요. 김서방은 박진사가 박성 몰래 허벅지 살을 베어 죽을 끓이던 그 흉년의 밤들을 회상하며 주인이 홀로 짊어지셨던 희생의 무게를 이제야 세상 밖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박성이 평생 원망했던 독설 대신 아들을 위해 밤새 다렸던 씁쓸한 약초 향기와 박진사의 고단했던 마지막 숨결만이 묵직한 공기로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 냄새는 박성이 지독한 악취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향기였으나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아버지의 품속 냄새로 변해 그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파고 있었답니다. 박성은 방 한 구석에 놓인 약탕기를 쓰다듬으며 그 깨진 옹기 틈새로 흘러나온 것이 한약이 아니라
박진사의 생명수였음을 깨닫고 오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박진사의 유품 상자에는 박성이 어릴 적 좋아했던 간식이며 소소한 문방구들이 20년의 세월만큼 차곡차곡 쌓여 있어 아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말았답니다. 박성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함이 그 작은 상자 속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박진사가 장터에서 남몰래 샀을 그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자신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보석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박진사가 박성의 생일마다 아무도 모르게 차려두었던 소박한 상차림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던 불효를 뉘우쳤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은 이제 호통치던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자식을 살려낸 지친 어미의 온화함만을 머금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저리게 만들었지요. 박성은 박진사의 감긴 눈꺼풀 위로 자신의 뺨을 비비며 2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님이라는 말을 피를 토하듯 내뱉으며 통곡했답니다. 그는 박진사의 굳은 손에서 미처 다 깊지 못한 바늘한 쌈을 수습하며 이제는 자신이 그 바늘을 이어받아 아버님의 남은 뜻을 이어가야 할 차례임을 직감했습니다. 박성은 비어있는 안방에서 밤이 깊어 달이 질 때까지 박진사의 시신을 정성껏 닦으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님의 머리를 정갈하게 빗겨드렸답니다. 빗겨내릴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박진사의 흰머리는 아들을 위해 바친 고통의 훈장 같았고 박성은 그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모아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간직했지요. 새벽녘의 서늘한 기운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으나 박성은 박진사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그가 홀로 걸어왔을 외롭고도 숭고한 길을 눈물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강물은 무심히도 흘러 박성의 머리칼 위에도 박진사를 꼭 닮은 하얀 서리가 소복이 내려앉았으며 한때 수척했던 젊은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깎아놓은 그의 깊은 주름은 더는 원망의 자국이 아닌 인자한 지혜의 결이 되었고 박성은 마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날 박진사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엄한 사랑의 무게를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는 박진사가 남긴 그 녹슨 바늘을 낡은갓 상자에서 소중히 꺼내어 마을 가난한 이웃들의 해진 옷을 정성껏 기부며 아버님이 몸소 실천하셨던 그 숭고한 희생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바늘 귀를 꿰는 손길마다 박진사의 온기가 배어나오는 듯했고 박성은 바늘에 찔린 제 손가락의 고통조차 박진사와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라 여기며 묵묵히 바느질을 이어갔답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꼭 돌아가신 박진사 나리의 따스한 품속을 입는 것 같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박성은 그들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들을 그토록 매정하게 밀쳐내던 박진사의 호통이 실은 그들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려 했던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박성의 바느질을 통해 뒤늦게 남아 깨닫게 되었답니다. 매년 가을바람이 산마루를 넘어 서늘하게 불어오면 박성은 20년 전 그 낡았던 원망의 갓 대신 가장 부드러운 햇살을 머금은 하얀 명주로 정성스럽게 갓을 깁니다. 바느질 소리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랑채에서 갓을 깁는 노인의 손길은 마치 박진사의 구부정한 등을 쓰다듬듯 조심스러웠으며 온 집안에는 비린 피 냄새가 아닌 구수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퍼져나갔지요. 박진사의 묘소 앞에 박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찻잔 하나는 이제 박성에게 원망의 기억이 아닌 살아갈 힘을 주는 가장 귀한 사랑의 양식이 되었답니다. 그는 묘비 앞에 앉아 식지 않은 차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오해했던
박진사의 진심이 비로소 이 작은 찻잔 위에 화해의 꽃으로 피어났음을 묵묵히 고백했습니다. 박성은 묘비 앞에서 상자 속에 들어있던 그 과거 급제 교지를 펼쳐 보이고 아버님, 이제 저도 아버님처럼 누군가의 해진 마음을 기부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나직이 속삭였지요. 그의 손에서 빛나는 교지는 박진사가 전당포에서 무릎을 꿇으며 지켜낸 아들의 자존심이었고 박성은 그 빛을 거울 삼아 자신의 남은 생을 타인을 위해 태우기로 맹세했답니다. 무덤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들이 서늘한 산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박진사가 박성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자애로운 손길 같았으며 그 온기는 노인의 주름진 뺨을 감싸었지요. 박성은 바람 속에 섞인 박진사의 숨결을 느끼며 눈을 감았고 그의 귓가에는 지난날의 호통 소리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답니다. 박성은 이제야 확신했습니다. 사랑이란 화려하고 달콤한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제 살을 깎아 타인의 추위를 가려주는 헌신적인 바늘질에 있음을 온 마음으로 느꼈지요. 그는 자신이 깁는 옷 한 땀 한 땀이 세상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아버님의 기도임을 알기에 눈이 침침해져 오는 고통 속에서도 바늘을 놓지 않고 숭고한 유산을 이어갔답니다. 마을 아이들이 나비처럼 박성의 곁으로 모여들어 깁는 갓을 서로 쓰고 웃음꽃을 피울 때 노인의 얼굴에는 박진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박성은 아이들의 머리에 낀 갓을 고쳐주며 이 갓에는 너희를 지키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단다라고 가르치며 박진사의 사랑을 대를 이어 전해주었지요. 늦가을 언덕 위에서 바느질을 멈추지 않는 박성의 굽은 뒷모습은 박진사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세상의 아픈 구석을 깁는 커다란 사랑의 풍경이 되었답니다. 저 멀리 사라져가는 태양은 노인의 어깨 위에 황금빛 수의를 입혀주었고 20년의 증오를 이겨내고 완성된 이 거대한 희생의 서사는 마을 전설이 되어 영원한 여운으로 남았지요. 고향집 대청마루에 앉아 낡은 갓을 머리에 쓰고 오열하던 박성의 통곡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스스로 악기가 되어 아들의 앞길을 닦아주었던 박진사. 겉으로는 날카로운 가시를 두르고 모진 말들을 내뱉었지만 그 속에는 제 살점을 베어내고 시력까지 바치며 지켜낸 가장 숭고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들리는 말보다 깊은 것이 침묵이며 눈에 보이는 증오보다 거대한 것이 보이지 않는 헌신임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박성이 이어받은 그 녹슨 바늘은 이제 누군가의 해진 마음을 깁는 사랑의 물건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전하지 못한 진심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은 채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던졌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